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오늘은 해양의 자원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학교 강의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교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일반 해양 관리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블루앤노트라는 출판사에서 2016년에 만들어진 책이고 제가 직접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쓴 이 일반 해양관리론 책의 내용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양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해양산업정책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법제도인 해양관리정책, 그리고 UN 해양법이라든지 법규 관련되는 것들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본 강좌에서는 주로 좁은 의미에서의 해양정책을 강의하고 해양산업정책은 특별히 관련되는 경우에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해양관리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UN 해양법과 관련되는 해양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나중에 후반부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전체 강의를 위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해양관리 정책에는 해양 자원과 해양 R&D, 그 다음에 해양 환경과 생태, 그 다음에 해양 공간과 영토 관리,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재해라든지 안전 관리, 그리고 해양 역사문화 전략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해양 역사문화 전략은 나중에 별도의 과목으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강의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유엔 관련되는 국제기구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해양은 지구 면적 전체의 약 한 7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해양은 3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 이 중에 이외에 육지의 면적은 약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로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 해양 중에서 대양 하면은 좁은 바다를 빼고 큰 바다, 5대양을 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넓은 것이 태평양으로 1억 6,500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보다 작은 것이 대서양이 되겠고 8,200만 제곱킬로미터로 태평양의 약 반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보다 약 1,000만 제곱킬로미터가 작은 것이 인도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양의 반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 남극해입니다. 그리고 남극해보다 훨씬 작은 것이 이제 북극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 대양의 면적을 합치면은 이것이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0%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의 잠재력을 말씀드리면은 해양의 전체 평균 수심은 약 한 4,000m 가까이 됩니다. 지구 평균 육상 높이가 700m인 것에 비해서 바다의 깊이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는 각종 해조류나 이런 것들이 산소를 배출해서 세계 산소 공급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또한 바닷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50%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은 열을 흡수하고 또 이 열의 이동을 통해서 온도를 골고루 남북 간의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기후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에는 조류라든지 파력이라든지 이러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너지 자원으로 만들면 상당한 그 에너지를 또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저에는 석유가스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산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닷물에 녹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많은 염산업이라든지 산업들이 또 개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은 주로 4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양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산물이 전체 우리 인류의 동물성 단백질의 16%를 공급하고 있고요. 개도국 10억 명이 주로 이 단백질을 수산물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97%가 주로 개도국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해양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가까운 연안 지역에 공단들이 밀집해서 세계 GDP의 약 60% 이상을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안 바다에서는 석유가스가 부존이 돼 있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의 한가운데 떠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는 생태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육상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들을 흡수하고, 또한 이 해수 자체가 이 대양들을 순환을 하면서 열과 염분을 나눠주는 그런 컨베이어 벨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에서는 해저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환경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바다가 여러 가지로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지방의 많은 열들을 해류순환을 통해서 고위도로 전달함으로써 지구의 적정 기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안의 서식지를 통해서 환경 조절 기능을 가지면서 연안의 도시화 출력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CO2를 흡수함으로써 또한 이 CO2의 그 저장고로서의 역할도 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자원 보존량을 비교하게 되면은 생태계로서 볼 때 1997년도 콘스탄자라는 학자가 추정해낸 자료에 의하면은 해양은 22조 달러 이상의 그 생태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10조 달러의 육지보다 약 2배 이상 되는 그러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속 매장량도 육지는 110년 이내의 부전량밖에 없는데 해양에는 200년에서 10,00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매장량도 해양에는 풍부해서 전체 해양에 1.6조 배럴 정도의 석유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약 38%만 개발이 되고 아직도 62%는 미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육상에서
10%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자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에서 전체 석유가스의 30%가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관련해서 FAO 통계를 보게 되면 대개 과거부터 배를 이용해서 이 어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획이 6천만 톤에서 9천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뢰형식이 많이 늘어나서 거의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비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조류까지 포함한다면 약 2억 톤 가까운 그러한 수산물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주로 개도국들의 영양 공급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수산 양식물의 생산량 증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980년대에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수산 양식물은 소고기 생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양식 수산물이 소고기 생산량을 추월해서 이제는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의 중요한 소스의 하나로서 수산 양식물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인체의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육류 소비를 보면은 선진국에서 연간 한 80kg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데, 1인당입니다. 1인당 80kg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데, 개도국에서는 육류 소비가 아직 한 30kg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산물 수출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50kg가 넘고요. 일본은 60kg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한국, 일본,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어식국가, 즉 어류를 주요 식품으로 하는 국가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산물 1인당 평균 공급량은 1인당 19.7kg가 연간 소비가 되어서 전체 동물성 단백질의 17%를 수산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산물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2010년도에 33kg를 연간 소비했는데 1인당 현재는 약 한 40kg 전후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산물은 일반 개도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빈국일수록 어류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산물에는 그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고, 정어리 한 마리만 먹으면은 일주일분에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이 콜레스테롤을 제어하고 염증을 줄이면서 고혈압과 심장병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도 특별히 좋고요. 특별히 오메가3에 들어있는 DHA는 어린이들의 두뇌 형성과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그러나 육상 식물 가운데 이러한 오메가3가 들깨나 견과류 외에는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산물에 특히 등푸른 생선의 영양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어류 양식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산 어류의 30%가 고갈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50% 정도도 어종에 따라서 50% 정도가 고도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선어업은 9천만 톤 전후에서 이제는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바다에서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연안 양식이 또 꽉 찬 지역에서는 근해 약간 먼 바다에 가서 양식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의 이점은 소가 1kg의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5.5kg의 사료를 먹어야 됩니다. 돼지는 또한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 3.5kg 정도의 사료를 먹어야 됩니다. 반면에 연어나 광어는 각각 1.2kg, 1.3kg만 먹으면은 1kg의 그 단백질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료 효율이 높은 경제성이 높은 이러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제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인도, 동남아 등의 상십억 이상의 새로운 그 신흥 개발국 중에서는 단백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의 공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백질 공급의 가능성은 바다에서의 어류 양식, 그 다음에 곤충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식량 자원으로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수에는 여러 가지 또 광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녹아 있는 것이 이제 염화물,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 칼슘, 칼륨, 탄소 이런 것들이 대개 이온 상태로 녹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마그네슘의 절반 이상은 바다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롬의 30%도 해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이 점점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수산업을 포함해서 또 석유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 해양 산업입니다. 그래서 석유가스는 전 세계 생산의 30%가 바다에서 나오고 있고요. 조선 산업도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죠. 그 다음에 해운 물류 산업이 전 세계 물동량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해운 물동량이 전체 물동량의 90% 이상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이 연간 2,500만 명 이상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그 매출액은 38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심해저 광물 자원이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각종 자원들이 이 바다를 이용해서 개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가 부상하면서 전기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로서 리튬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튬은 과거에 바다였던 지역이 육화되어서 육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볼리비아라든지 호주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내륙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생산에 따라서 리튬 자원량이 굉장히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자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양들은 각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온대 해역이죠. 특별히 생태적으로 이렇게 풍부한 생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데는 열대성 해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열대성 해역, 그 다음에 걸프만이나 카리브해의 열대성 해역, 그 다음에 태평양에 많은 도서 국가들의 열대성 해역, 그리고 아프리카 서부나 남미 대서양 쪽에 있는 이러한 열대성 해역들은 생태적으로 다양성이 있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런 해역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대구라든지 청어라든지 이런 많은 수산자원들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극 주변의 남반구 해역들도
여러 가지 남극의 생물 자원들이 분포하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해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양 바이오 산업은 해양에서 이제 특별한 바이오 추출물들이 많이 산출되고 있는데 2015년도 현재 41억 달러의 매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파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런 해상 에너지 사업이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저의 석유가스를 탐사하는 지역에서는 탐사 지역에 해저를 탐사하는 ROV 이런 탐사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탐사 장비 산업이 약 17억 달러 정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이용해서 담수화하는 해수 담수화 시장이 연간 270억 달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파력 조력에 이어서 별도로 이 해상 풍력 시장 규모가 연간 한 68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2030년도에는 2200억 달러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해야 되는데 해상에 석유가스를 개발하고 남은 이런 곳에다가 이 CO2를 집어넣어서 저장하는 해중 저장 시장의 규모는 2020년 현재 45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신산업이 해양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학자들도 해양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주요 산업 외에 해양의 생물과 자원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제3의 물결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 케네디 같은 역사학자들도 21세기를 3M의 시대로 규정하고 그 3M 중에 하나가 마린 산업, 마린 인더스트리로서 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크 아탈리라든지 엘리너 오스트롬들이라는 이런 학자들도 앞으로 한국에서 해양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해양 산업을 많이 일으켜야 된다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양 잠재력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체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포함하면 육지가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추정 해양 지역이 44만 제곱킬로미터로서 남한 육지의 약 4.5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의 생태계로서는 약 100조 원 이상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러한 좋은 항만들이 있어서 물류산업에 보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00개 이상의 도서, 그 다음에 12,000km 이상이 되는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광자원이나 수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서 전체 갯벌은 약 2,500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갯벌의 필요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자원이 조력이라든지 조류라든지 화력이라든지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부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면에서 또한 해상 풍력 이런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죠. 그 다음에 동해에는 해저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들이 부존되어 있습니다. 8억 톤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가 심해저의 광구 신청을 해서 획득한 지역이 하와이 근해, 인도양 이런 등지에 많이 또 심해저 광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또 해양 신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해양의 중요성을 보면은 해양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이러한 대체 자원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해양 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해양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 자원들을 조성을 해서 양식업 등을 통해서 동물성 단백질 등 필요한 식량 자원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해안 자원의 종류는 첫째는 이제 생물 자원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양식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생물 자원으로서 물을 담수화해서 쓰는 이런 해수 자원, 그 다음에 망간이라든지 해저 열수광상을 개발하는 해저 광물 자원, 아까 말씀드린 해양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해양 공간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겠습니다. 세계의 해양 자원 광물 분포들을 보면은 석유가스는 이미 30% 이상 해양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국 연안에서 많은 석유가스가 탐사되어서 개발 중인데 특별히 최근에는 기존의 그 지역에서 아프리카 서부 연안에서 많은 석유가스가 탐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연안에서도 많은 석유가스가 추가적으로 발견이 돼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심해저가 심해 많이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은 광구 설정을 하고 이에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와이 인근의 심해저 광구와 인도양 광구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안에서는 많은 인산염들이 이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염은 우리가 농업에 이용하는 비료로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유명한 분쟁약들이 많이 있죠.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북극해를 개발하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분쟁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강 유역에는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각국의 그 석유 기업들이 유전 개발에 참여하면서 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중동의 호르무스 해협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아부무사 섬을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부 아프리카 기니만에서 유전이 발견이 되면서 아직 그 지역의 경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많은 또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양 관할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로부터 바다는 주인이 없이 자유롭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고 수산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602년에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가 기존에 있던 해양의 자유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해양 자유론을 외쳤고요. 그 후에 1635년 영국의 셀던은 자국 근처의 바다에 다른 나라 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폐쇄해론, 즉 연안국이 인근 바다를 유지 관리하고 배타적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좀 폐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폐쇄해론을 영국의 셀던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에 따라서 당시에 대개 3해리 정도의
영해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배들이 들어와서 대포를 쏴서 육상에 도달할 수 없는 거리가 3m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대포의 거리가 3m 이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배들은 연안국의 3m 이내의 바다는 가급적이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3mm 정도의 영해가 유지가 됐고, 그래서 연안국은 3mm 정도를 자국의 영토처럼 다른 나라의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1958년에 제1차 UN 해양법 회의를 통해서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UN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영해와 접속수역, 그 다음에 대륙붕 제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잠정적으로 정착이 됐고요. 1982년에 제3차 UN 해양법 회의를 통해서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UN 해양법 협약, UNCLOS라고 하죠.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그래서 UN 해양법 협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만들어졌고, 이것이 10여 년 이상에 걸쳐서 50여 개국이 비준하면서 1994년에 발효되었습니다. 효력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94년부터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용제도, 그 다음에 350해리까지 한 개의 대륙붕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양 관할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후에 좀 더 발전되는 체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국내적인 법제들의 발전 체계를 보면은 아까 UN 해양법 협약처럼 먼저 국제적인 협약, 컨벤션이라고 하죠. 이것이 먼저 성립이 되고, 또 이 협약이 너무 광범위할 때는 관련되는 의정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의정서가 이제 하위 협약으로 만들어지고, 또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협약과 의정서에 따라서 행동 플랜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들은 이러한 협약과 의정서를 비준을 통해서 국내 법제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나 의정서에 나온 국제협약을 따라서 자국 내에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법규에 따라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규정이나 조례로서 제도화 시키게 되는 이런 그 체계로서 법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은 UN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짐으로써 바다의 헌법이 국제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체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972년에는 선진국들의 지나친 개발에 따라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에서 UN이 주관하는 UN 환경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급증하는데 환경 문제가 개발에 따라서 심각하게 대두가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10년 후에 UN 해양법 협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안이 돼서 비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니까 1992년에 UN이 중심이 돼서 운세드 UN 환경개발회의라고 합니다. 즉 UN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입니다. 그래서 환경개발에 관한 UN의
회의인데 이것이 리우라는 브라질의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리우 회의라고 이렇게 약칭을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리우 회의 때 중요한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지 이런 협약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그런 회의들이 나오는데 그 10년 후에 2002년에 또 마찬가지로 요하네스버그 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을 우리는 리우 플러스 10이라고 합니다. 10년 첫 번째 회의가 열린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회의다 해서 리우 플러스 10 회의다. 그래서 10년 전에 결의된 것이 얼마큼 준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또 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리우 플러스 20라는 회의가 또 리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일어났던 리우 회의의 결과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10년마다 이와 같이 주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리면서 여기에서도 해양의 환경에 대한 문제를 역시 같이 계속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양의 환경에 관련돼서는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UNCLOS 94년도에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EEG라든지 해양 환경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공해 심해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UNCLOS 유엔 해양법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우 회의 92년도 리우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제 컨벤션 온 바이오다이버시티 해가지고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은 컨벤션 온 클라이밋 체인지 그래서 C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는 국제 기구가 있죠.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그래서 IP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세드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제 기초 그 헌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 의제 21, 아젠다 21은 그 아젠다 21 내에 여러 가지 챕터, 장별로 이렇게 육상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면서 제17장에 보면은 해양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스대에서 처음 발표한 이러한 의제에서 해양 문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다뤄야 된다. 주로 이제 지속가능, 육상의 지속가능 개발과 해양의 지속가능 개발을 이제 리우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로 이러한 아젠다에서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7장, 챕터 17에서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에 따라서 국제해양위원회, International Oceanographic Commission 이런 데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아젠다 21 챕터 17에 의해서 UNEP라든지 유엔의 환경 프로그램, 이것이 이제 UNEP죠. 그래서 여기서 지오케 프로그램, 리지널 C 프로그램, 이것을 영어로 약자로 해서 리지널 C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RSP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우웨이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여러 가지 협약들을 통해서 또한 해양 환경이나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해양 관리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4년에 발효된 유엔 해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엔 해양법의 구조를 보면은
전체 조항이 약 한 300여 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 중에서 국가 관할권 하의 수역에서는 영해라든지 접속 수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지 대륙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제2조부터 85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국제적인 체제 수역에서는 공해나 심해저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86조부터 191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공해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고 심해저에서는 심해저 광물자원은 어떻게 개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보는 환경보호, 연안국의 환경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연안국이 지고 있고 국제기구에서 이런 것을 도와줬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조부터 237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자연과학 조사를 연안국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국제적인 협력과 또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기술 이전의 의무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 조사를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8조부터 278조까지 이렇게 유엔 해양법 협약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외에도 부속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되는 또한 부속서들에서 또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또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또 유엔 해양법상에 나와 있는 수역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영해는 3해리까지였는데 3해리가 너무 짧으니까 지금은 이제 12해리까지 영해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해리의 접속 수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는 영토처럼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배타적으로 다른 나라 배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접속 수역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때로는 이 연안국에서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12해리 이내에서 연안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0에 넘어서 188해리 총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나오는 자원들은 연안국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해리까지는 바다가 더 있으면은 200해리 넘어서 또 대륙붕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해저 자원, 주로 이제 대륙붕에서는 해저 자원만 연안국이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이내에서는 해중에 있는 수산자원, 그 다음에 해주에 있는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을 연안국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영해에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그 공간까지도 그 인접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200해리까지는 해중이나 해저의 광물자원, 해중의 수산자원 이 모든 것을 연안국들이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해상의 그 항로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50해리를 더 추가해서 총 350해리까지 이 대륙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의 그 거리가 대개는 400해리 양쪽 인접구까지 포함해서 400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만 있고 대륙붕은 7광구 지역에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대륙붕은 좀 적은 편입니다. 또한 심해저가 있고 심해저에서는 인류 공용의 자산이기 때문에 심해저 기구에 광물 개발 광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광고에서는
자국이 기술 개발을 해서 광물 자원을 개발해 갈 수가 있도록 그렇게 유엔 해양법이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엔 해양법 협약이 타결이 되면서 94년도에 비준이 되고 발효를 하면서 연안각국들은 앞다투어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양에 그 전에는 이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던 해양의 40%가 연안국가의 관할권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을 배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수산 어류 자원의 90%가 연안국의 소유로 바뀌었고 해저 유전, 가스나 석유가 나는 해저 유전의 87%가 연안국 소유로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연안국가들이 배타적으로 주권화시키는, 자국의 주권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가 되면은 그 협약에 따라서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국내 법들이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을 했기 때문에 국내 관련 법들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9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법들은 협약이 94년도에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대개 그 이후에 많이 만들거나 수정을 가하게 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도 그 전에 있던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을 해서 해양환경관리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해양과학조사법, 이것도 유엔 해양법에 나오는 과학조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우리나라가 제1차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광물자원을 개발하면서 이 70년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고요. 아직도 이제 이것이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어업자원보호법은 5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96년도에 새로운 협약에 따라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새로이 선포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96년도에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타적 경제수역은 이 어업이라든지 광물 자원을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을 96년도에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약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관련되는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제도를 새로이 정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해양자원의 잠재력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산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도는 특별히 국제적으로는 해양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82년도에 만들어지고 94년도에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협약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해양에 관련되는 법제도 시스템을 완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 알고파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